양아치, 깡패들이 입기 시작하면 그 브랜드는 끝이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재밌는 캐릭터로 각색된 일명 문대 잘 알고 계시죠? 톰 브라운, 구찌, 몽클레어, 스톤 아일랜드 가격 꽤나 나가는 명품 브랜드들만 입기로 유명한데 덕분에 이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이 형님들이 차고 있는 시계도 빠지면 섭섭한데요. 원래는 다들 롤렉스를 유니폼처럼 차고 다니다가 요새 잘 나간다는 형님들은 다들 이 브랜드로 갈아탔거든요. 어깨 형님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셀럽들까지 이 시계를 찹니다. 태국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탁신정 총리의 막내딸 패통타는 화려한 디자인의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고 고급스러운 시계 하나로 포인트 주는 걸로 유명한데 그녀의 선택을 받기도 했고요. 국민 아들 미스터 트롯의 막내 정동원 군이 입학식에 차고 나타나기도 하고 시계를 좋아한다고 유명한 월드스타 B, 이번 파리올림픽을 휩쓴 르브론 제임스와 스테판 커리, 팝스타 저스틴 비버, 트래비스 스캇, 존 레전드까지 한마디로 전 세계에 돈 많고 시계 좋아하는 사람들의 원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시계 오데마 피게인데요. 이런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이 차는 시계인데 가격은 얼마나 비쌀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체감이 조금 되실지 모르겠는데 2021년 당근 거래 가격 상위 10개 품목 중 2위를 차지한 이력이 있습니다. 1년 동안요. 1위는 부산의 아파트 부동산 거래였다고 하니까 사실상 동산 중고 거래품으로는 1등이었던 거죠. 당시 거래 가격은 무려 1억 3,500만 원이었고요. 놀라운 건 이게 새 것도 아니고 당근 중고 가격이라는 거고요. 별개로 이거 거래하셨던 분들도 혹시 당근이세요 했을까요? 아무튼 이 시계가 중고인데도 이렇게 높은 가격에 거래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고 싶어도 없어서 못 사는 시계라서 그래요. 돈다발 하나 들고 매장에 찾아가도 제품이 없어서 예약 걸어놓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매장이 많은가 하면 플래그십 스토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도시 21군데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최근 다시 명품 성지의 명성을 되찾고 있는 청담 명품거리에 국내 최초 플래그십 스토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비싼 청담거리에 무려 6층짜리 건물을 올려버렸는데요. 어마무시하죠. 그 위엄답게 오데마 피게는 파텍 필립, 바쉐론 콘스탄틴, 브레게, 아랑의 운트 존에와 함께 빅5라는 세계 5대 명품 시계로 자주 엮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빅5보단 파텍 필립, 바쉐론 콘스탄틴과 함께 빅3, 홀리 트리니티라 불리는 브랜드로 자리 잡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로 치자면 3대 명차, 롤스로이스, 벤틀리, 마이바흐처럼요. 실제로 이 시계 브랜드 순위는 3대 명차 브랜드와 양상이 비슷한데 우리가 아무리 3대란 이름으로 이 브랜드들을 묶어놔도요. 일반적으로 롤스로이스가 끝판왕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시계에서도 웬만해서는 파텍 필립이 분야 최강자라는 게 정론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 문제는 뭐냐? 나머지 두 브랜드 중에 서열을 가리면 누가 이기냐는 건데요. 일단 전지전능한 챗 GPT님께 이 문제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홀리 트리니티, 빅5, 그 중에 파텍 필립이 최고가 맞냐? 이런 얘기를 먼저 나눴었고요. 그럼 오데마 피게, 바쉐론 콘스탄틴 이 두 브랜드를 비교하면 어떠냐? 라고 물었을 때 일단 역사부터 대표 모델, 소라, 상징 비교를 해주는데요. 이런 얘기 말고 그래서 두 브랜드의 순위를 굳이 매기면 어떠냐? 라고 했을 때 오데마 피게가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자면 이 로얄 오크라는 시리즈에 대한 얘기가 많고요. 아무튼 종합적으로 굳이 순위를 따지자면 2등 브랜드는 오데마 피게라는 거네요.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릴 브랜드는 세계 2위 럭셔리 시계 브랜드 오데마 피게입니다. 오데마 피게 1875년에 스위스의 르 브라세에서 쥘 루이스 오데마와 에드워드 오기스트 피게가 설립한 고급 시계 브랜드입니다. 이 둘은 같은 지역인 스위스 르 브라세 출신이었는데 이 동네가 시계 제작으로 유명한 마을이거든요. 그리고 둘은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동네 친구 사이였다고 해요. 둘 다 어려서부터 시계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런데 이 둘이 시계를 좋아하긴 하는데 좋아하는 취향이 달랐어요. 오데마의 시계 취향은 주로 시계 특유의 복잡한 구조와 그 기계적 움직임에 있었고 피게의 취향은 명품 시계였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계, 시간을 보는 수단으로서의 시계가 아니라 부의 상징, 과시,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당시 19세기 후반은 스위스 시계 산업에 변화점이 찾아오던 때였는데 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었지만 이걸 알리고 파는 일은 또 다른 문제였단 말이죠.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부유층들은 점점 명품 시계를 찾는 움직임이 있었고 브랜드의 중요성이 이때 점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 둘은 서로를 필요로 했죠. 시장이 명품을 원하는데 명품은 기술과 이미지 둘 다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오데마는 무브먼트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데 집중했으며 피게는 경영, 판매, 마케팅을 담당해 오데마 피게가 탄생한 겁니다. 꿈의 시계라고 불리는 브랜드가 탄생한 거죠. 그렇게 오데마 피게는 고급 브랜드가 됩니다. 처음부터 생산량 자체도 적었어요. 희소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아무리 산업화되고
여러 기계들이 나와도 수작업을 고집하면서 부유층이 어필하고 결국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는 아이템이 됐죠. 특히 왕족이나 귀족, 그러니까 당시의 인플루언서들에게 시계를 제공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하기도 하면서 더 자리 잡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떠나서요, 이 오데마피게가 오데마피게일 수 있게 해준 한 제품이 있습니다. 로얄 오크라는 모델인데요. 1969년 일본의 세이코가 최초의 상업용 쿼츠 시계 세이코 아스트론을 출시하면서 쿼츠 기술이 빠르게 대중화됐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수작업의 스위스 시계보다 더 정확하면서도 저렴한 시계가 우르르 쏟아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급 시계를 선호하는 일부 소비자를 제외하고는 다들 당연히 더 싼 일본 시계를 찾게 됐죠. 이때 정말 많은 스위스 시계 회사들이 도산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는데요. 언제나 영웅은 난세에 등장합니다. 이 쿼츠 파동에 오데마피게는 스포츠 시계로 승부 보기로 하는데요. 럭셔리 브랜드에서 갑자기 웬 스포츠 시계냐면요, 당시 1970년대는 성공적인 산업화 이후에 많은 부유층이 생겨난 상태였습니다. 이 신흥 젊은 부자들이 많아졌는데 이 젊은 부자들은 전통적인 사교 활동보다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여가 생활을 즐기기 시작한 거예요. 승마나 요트 같은 이 다양한 스포츠나 레저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실용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시계에 대한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롤렉스 같은 브랜드가 1950년대부터 오이스터 같은 고급 스포츠 시계로 성공을 거둔 사례도 있었으니 그 고급 스포츠 시계 시장이 문이 조금 열려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오데마피게가 기획한 게 바로 로얄 오크입니다. 이젠 오데마피게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이죠. 로얄 오크는 탄생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억대를 호가하는 로얄 오크가 단 하루 만에 디자인됐다는 사실은 이미 너무 유명하죠. 파텍 필립 오메가 디자인으로 유명한 제랄드 젠타에게 맡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하루 만에 디자인됐어야 했는지는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해서였는데요. 1971년 바젤 월드 박람회였습니다. 당시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던 시절이 아니라 이 브랜드들이 신제품을 발표하고 바이어들이 제품을 구매해가는 유일한 창구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시계에 있어서는 이 바젤 월드 박람회가 그중 최고로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데마피게가 로얄 오크를 기획하고 보니까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디자이너를 재촉한 거죠. 그리고 등장한 디자인이 지금까지 혁신이라고 불리는 팔각형 베젤과 함께 노출된 나사였거든요. 영국 해군의 전함 로얄 오크에서 영감을 받은 창문 모양이라면서요. 아무튼 그렇게 디자이너는 힘들었을지라도 1971년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해 진행이 쭉쭉 이어졌는데요. 여기까진 좋았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완벽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시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상하다 싶으실 텐데요. 로얄 오크는 1972년에 출시되죠. 오데마피게가 목표로 한 1971년 박람회가 아니라요. 출시가 미뤄진 겁니다. 디자이너와 개발자의 그 이상과 현실의 차이랄까요? 당시로서는 너무 새로운 디자인이라서 이걸 구현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했다고 해요. 이러면 디자이너는 일을 하루 만에 끝냈다고 좋아할까요? 아니면 왜 괜히 재촉했냐고 회사를 욕할까요? 아무튼 그렇게 1년이 더 흘러서 1972년 박람회에서 로얄 오크가 출시되고 처음엔 사람들이 생소해하다가도 금방 그 매력에 빠져서 결국 세계 최고가 된 거예요. 평가에 있어서 로얄 오크 라인업은 스포츠 시계 대 스포츠 시계로 붙으면 파텍 필립보다도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할 정도로요. 다만 로얄 오크가 너무 뛰어난 탓에 다양성이 부족하다며 로얄 오크 원툴 평가를 받기도 하죠. 그럼 다시 문신 형님들 얘기로 돌아와서요. 요즘 문신 형님들이 이 롤렉스에서 로얄 오크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 오데마피게는 옛날 톰 브라운 같은 이미지가 될까요? 안 그래도 요즘 형님들이 많이 차고 다녀서 그런지 저는 개인적으로 인식이 조금 나빠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살 능력도 없지만요. 근데 잠깐일 것 같아요. 한창 때 톰 브라운은 정말 왜 입나 싶을 정도로 싫었고 구찌도 조금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는가 했는데 요즘엔 형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주춤해서 그런지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비슷한 얘기를 해보자면 아마 남자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롤스로이스 한 번씩 꿈꿔보지 않은 남자 몇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거든요. 중후하면서도 그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 너무 멋지잖아요. 부의 상징인 것 같고 말이죠. 그런데 작년에 압구정에서 마약하고 27세 여성분을 쳐서 사고낸 일명 롤스로이스남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괜히 코인 부자, 조폭, 불법 사이트 총판 뭐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물론 고가의 명품 브랜드나 럭셔리 자동차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한테 꿈의 대상이고 부의 상징이긴 하지만 이런 사건들 로 인해서 그 브랜드를 소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저 사람은 성공해서 저런 걸 소유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요즘은 그 성공의 기준이 많이 변한 것도 큰 이유일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직업을 가지거나 기업가로 성공을 이룬 사람이 부를 누린다는 이미지가 강했다면 이제는 상대적으로 빠르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도 부를 자랑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게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게 만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이제는 단순히 비싼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조건 부러워하거나 존경하는 시선보다는 저 사람 어떻게 저런 배경을 갖고 있나 하는 의심의 눈초리도 많이 생기게 된 거죠. 이런 흐름에서 사람들이 고가 브랜드나 부의 상징을 대하는 태도도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돈이 많다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어려워진 시대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롤스로이스나 오데마픽의 위상이 떨어질 거냐? 그건 아닐 거예요.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오데마픽이나 롤스로이스 정도 되는 브랜드는 존재 자체로 부를 상징하잖아요. 이 시계나 자동차는 제품 자체도 고관여 제품이라 가격도 톰 브라운이나 구찌 같은 브랜드랑은 차원이 다르고요. 이런 브랜드는 애초에 깎아내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깎아집니다. 막말로 싸구려 양아치가 막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니까요. 오데마픽에는 대출 좀 내서 차고 다닐 수 있는 과시용 명품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사용자에 따라 브랜드의 이미지가 변화하는 시대에서 여러분들은 오데마픽의 이미지가 어떤 모습이 될 것 같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데마픽이었습니다.